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잠결에 울리는 휴대폰 소리를 들었죠.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 시간에 울리는 전화는 언제나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보호자 되시죠? 어머니께서 지금 많이 위급하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아 탔고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들고 서 있는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두면 위험합니다. 수술 동의서 써주시고 비용은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카드를 긁고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전화가 연결됐을 때 뒤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나 지금 술자리야. 네가 알아서 해. 그게 끝이었습니다. 뚝 끊겨버린 전화기를 들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차가운 응급실 대기실에 혼자 앉아 그 짧은 말을 곱씹었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 쓴 그 돈이, 그 밤이 나중에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어요. 오빠와 저 사이에 놓인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선이요. 오빠는 학원을 3개나 다녔습니다. 수학, 영어, 그리고 태권도까지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언니들도 동네 아주머니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집안 기둥이다. 오빠는 나중에 집안 다 짊어질 애야. 어린 마음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죠.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니까 엄마가 옳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으니까요. 대학에 갈 나이가 됐을 때 그 선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오빠 등록금은 엄마가 내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그게 잘못됐다는 표정을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빠 생일이 되면 엄마는 몇 주 전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뭘 사줄지, 어디 가서 밥을 먹을지. 오빠 20살 생일에는 컴퓨터를 선물로 사줬습니다. 제 생일에 엄마가 한 말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는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그날 혼자 케이크 하나를 사서 먹었습니다. 초를 켜고 끄면서 이게 서운한 건지 당연한 건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제 삶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꼬박꼬박 엄마한테 생활비를 보냈어요. 많지 않은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보내는 거였지만 그게 딸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홀로 지내시는 게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오빠는 그 무렵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카드빚도 꽤 됐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결국 오빠는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른이 다 된 아들이 엄마 집에서 지내는 걸 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제가 뭐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불쌍하다. 사업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불쌍한 게 누구인지 힘든 게 누구인지 그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기도 했고요. 그냥 그런 엄마라고 그냥 그런 집이라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러다 그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온 건 제가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번엔 낮이었지만 그 긴박함은 새벽 2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입원 수속은 제가 했습니다. 보호자 서명도 제가 했고요. 필요한 검사며 약값이며 처음에 필요하다는 비용들을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오빠한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입원했다고 병원에 와야 할 것 같다고요.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요. 저는 퇴근 후에 병원에 들러서 엄마 얼굴을 보고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또 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저를 알아봤어요. 항상 오는 딸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오빠 사진을 봤습니다. 어디 바닷가였는지 밝고 환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해변에 서서 웃고 있는 오빠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는 먼저 허탈했습니다. 뭔가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요.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오빠는 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혼자 울었습니다.
서러운 것도 있었고 억울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컸던 건 피로감이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 하는 막막한 피로감이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당 원무과 직원이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확인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신데 혹시 확인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당연히 제가 수익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오가고 간병을 하고 비용을 내왔으니까요. 그런데 확인된 이름은 오빠였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오빠로 되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은 오빠의 이름으로요.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엄마, 보험 수익자가 오빠로 되어 있던데 그게 맞아? 엄마는 잠깐 저를 보시더니 별거 아닌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챙겨줘야지. 오빠가 지금 형편이 어렵잖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죠.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엄마가 퇴원하시고 나서 어느 날 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엄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이미 오빠 앞으로 해놨다. 그 집은 시세로 따지면 8억 원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집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게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딸이야.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따지거나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이 나왔어요. 엄마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시집 갔잖아. 그게 이유였습니다. 시집을 갔으니까 이 집과는 관계없다는 거였죠. 시집을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라는 오래된 생각이 그 짧은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더 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면서 저는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과 그래도 엄마인데 하는 마음이 뒤섞여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엄마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졌고 저는 여전히 주기적으로 엄마를 챙겼습니다. 전화도 드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다 드리고 명절이면 얼굴도 비쳤죠. 오빠는 엄마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엄마 곁에서 뭔가를 해드리는 건 늘 저였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제가 치렀습니다. 오빠가 있긴 했지만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계약을 한 것도 저였고 음식 준비며 조문객 응대며 어수선한 사흘을 버텨낸 건 대부분 제 몫이었어요. 장례 비용도 제가 부담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됐습니다. 엄마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빠가 서류를 꺼내놓으며 정리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전체 서류를 다 봤어요. 집 등기, 통장 잔고, 보험 서류들이 다 오빠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 한 곳도요. 엄마가 남긴 것들, 50년 넘게 살며 모은 것들이 전부 오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숫자로 치면 0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걸 보니까 엄마가 평생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딸은 오빠만큼은 아니었다는 것도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있잖아, 나 지금 좀 어려운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사업이 또 안 됐다고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는데 그것도 다 쓴 것 같다고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거 있잖아. 집이랑 보험이랑. 오빠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다 날렸어. 8억짜리 집, 보험금, 대출까지. 다 날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것들, 오빠를 위해 남겨둔 것들이 몇 달 만에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어이없어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오빠가 무슨 말인가를 더 이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오빠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오빠가 기둥이고, 오빠가 아들이고, 오빠가 희망이라고 하셨죠. 집도 오빠한테 주셨고, 보험도 오빠 이름으로 드셨고,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오빠 걱정을 더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늘 거기 있었지만 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응급실로 달려간 것도,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던 것도, 장례를 치르며 마지막까지 버텼던 것도 저였습니다. 그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가 엄마를 사랑한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라서, 딸이라서,
시집을 갖다서 다르게 대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차별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한 아이를 더 사랑하고 한 아이를 덜 사랑하는 건 차별입니다. 엄마는 오빠를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결국 오빠를 제대로 키워내지도 못하셨습니다. 받기만 했던 아이는 받는 법만 알게 됩니다. 주기만 했던 아이는 언제나 스스로 서야 한다는 걸 배우죠. 어쩌면 엄마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은 무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익혀야 했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이 엄마를 용서하게 해주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용서와 이해가 같은 건 아니니까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어머니들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계셨던 집은 이제 없고 오빠와의 연락도 뜸해졌고 매달 보내던 생활비도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달라진 건 그것들이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엄마를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그 기억이 아직도 가끔 아프다는 것이요. 사랑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 말을 이제는 정말로 압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만큼은 그런 선을 긋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저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돌직구 인생